최근에는 AI 칩이라는 게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최신 반도체 칩을 우리나라가 현재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보고 이병철 회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늦었어, 늦었단 말이야. 삼성전자는 반도체 진출을 선언한 지 단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국이 만든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알고 싶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RGO의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올라오는 주요 뉴스들 가운데서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늘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핫한 주제가 있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AI가 중요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챗 GTP한테 물어본다,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 직업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죠. 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대부분의 직업을 AI가 대체할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많이 갈려요. 전문가들은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그 분야, 여러 직업군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분야와 속도는 제각각일 것이다 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죠. AI의 발전이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AI에 노출이 됐다고 해서 모두 위태로운 직업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격차라든지 일자리 전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AI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인훈 씨죠. 대만 출신이요. 2025년 CES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로봇의 챗 GPT 시대가 온다라고 말했는데 올해 CES는 그야말로 AI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이날 젠슨 황은 AI와 로봇 공학을 결합한 새로운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발표했는데요. 여러 형태로도 진화 가능한 로봇 플랫폼 코스모스는 뭐냐? 생성형 AI 모델과 가속화된 영상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이 사람처럼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비지츠도 공개를 합니다. 이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AI 시대, 무섭기도 하면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RGO에서는요, 이 인공지능 AI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끔 그 발자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을 영어로 하면은 AI니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말 그대로 인공지능인데요. 이 AI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 이러한 용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기계로 구현한 것이 바로 AI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 AI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분야라고 하죠. 인공지능 기술의 시작은 1950년대부터인데요. 앨런 튜링이라는 한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가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본인 이름을 딴 튜링 테스트라는 명제로 이게 뭐냐면요. 기계의 답이 얼마나 인간다운지 이 평가한 실험을 해서 성과를 거뒀다고 하죠.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언제 등장했냐? 1956년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에 모인 수학자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의 AI 수준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죠.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 AI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기존의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뇌 신경망을 닮은 인공신경망 연구가 시작이 된 건데요. 아시다시피 인간의 뇌는 시냅스를 통해서 지직 전기 자극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이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한 인공신경망이 AI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1997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IBM이 만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딥블루에게 졌어요. 패배한 거죠. 최초로 AI가 인간 전문가를 이긴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인공지능 안에 포함된 개념들인데요.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가 직접 학습한다라는 뜻이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과 학습을 AI가 스스로 한다는 것인데 거기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이나 예측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와 같은 구조를 기계에 구현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솔직히 더 무서워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심층 신경망을 활용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 이거죠. 이 딥러닝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기사와의 격전이었죠. 이때 AI인 알파고와 인간의 대결에서 오전 4승 1패로 알파고가 더 많은 승을 가져갔습니다. 사람이 진 거죠. 알파고와의 대국은 AI 인식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AI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화형 AI가 등장하기에 이르렀죠. 2022년 대화형 AI의 대표 주자,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는 챗이 대화잖아요. 챗 GPT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대답을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갖춘 AI죠. 계속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생성형 AI, 즉 제너러티브 AI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전통적인 인공지능 기술은 대부분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수준이었다면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아예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제는 AI가 창의성까지 갖추게 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구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든지 음악을 작곡을 한다든지 이제는 아예 예술 분야에도 AI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거죠. 가끔 솔직히 보면 헷갈려요. 이게 AI가 그린 그림인지 사람이 그린 그림인지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 중국에서도 챗 GPT의 대항마 대화형 AI 딥시크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 딥시크가 출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움직였을 만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오죽했으면 딥시크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 딥시크는 챗 GPT에 비해 가지고 개발 비용도 저렴한 데다가 기존의 챗 GPT에 견줄 만한 성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딥시크 사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으로부터 개인정보, 인프라, 지적재산 등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딥시크 앱에서 데이터 유출이 되었다는 정황이 있어가지고 현재 국내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 모든 앱 마켓에서는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만큼의 위협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미래의 동반자가 될 AI, 이 AI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일까? 뭘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AI와 관련이 있나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AI의 학습량은 대량의 데이터 처리, 이게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가운데서는 AI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컴퓨터 게임할 때 많이 쓰시죠. GPU, 바로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이 GPU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젠슨 황이 창업한 엔비디아입니다. 앞서 말한 딥러닝과 같은 AI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는 높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가 꼭 필요하다 이거죠.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는 건 AI 분야의 성장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최근에는 AI 칩이라는 게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AI 칩은 인공지능 모델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최근에 블랙웰이라는 AI 칩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죠. 연산 능력도 휙 빠르고 전력 효율성도 높이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 능력도 갖춘 AI 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최신 반도체 칩을 우리나라가 현재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역사는 대략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외국계 자본에 의한 조립 생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에서는 컴퓨터와 반도체가 이미 주요 산업에 오른 상태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는 1974년 경기도 부천에 강기동 박사라는 사람이 재미과학자였거든요. 강기동 박사라는 사람이 귀국을 해가지고 만든 한국 반도체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이후에 삼성으로 넘어가고 삼성 반도체가 돼요. 그리고 오늘날의 삼성전자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당시 삼성은 이미 전자제품을 제조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분야에 한번 도전해보자 한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에서 반도체는 그룹의 핵심 산업도 아니었고 그 초기에는 자체 기술이 없어가지고 별다른 성과도 못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에 대해 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반대 의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삼성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1982년에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보스턴 대학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를 받기 위해 가지고 아들인 이건희 부회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때 IBM 그리고 GE와 같은 회사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이병철 회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숨만 쉬면서 늦었단 말이야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죠.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겠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했던 이건희 부회장의 설득이 드디어 받아들여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1983년 이병철 회장은 이른바 도쿄 선언을 하면서 삼성은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반도체 산업은 나의 마지막 사업이자 삼성의 대들보가 될 사업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결심으로 21세기를 개척할 산업의 쌀 반도체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삼성은 고난도 기술인 초고밀도 집적 회로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첨단 산업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했습니다. 그거 반도체 산업은 말이죠. 인구 1억 이상, GNP $10,000 이상, 그리고 국내 소비가 50% 이상의 국가가 되어야 가능한 산업입니다. 라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한국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그 어떤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당시 국내 반도체 산업은 반제품, 완제품이 아니라 반제품을 수입해서 가공하고 조립하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삼성의 경우 가전제품용 고밀도 집적 회로를 간신히 생산하는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삼성전자는 반도체 진출을 선언한 지 단 6개월 만에 국내 최초로 64K D램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대규모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 제품은 당시 세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 당시 64K D램은 미국과 일본 외에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국이 만든 거죠. 이 64K D램이 뭐냐? 초고밀도 집적 회로의 한 종류인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 장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크기가 한 손톱만한 크기거든요. 요 하나에 8,000글자를 저장할 수 있었다고 하죠. 점점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1989년까지 일본의 도시바, NEC, 또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이어가지고 4위였던 삼성. 1992년에는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릅니다. 1990년대 초반 그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라고 하죠. PC 시장이 호황을 겪으면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9년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입지는 여전하지만 최근 주가를 보면 이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앞서 말한 AI 칩에서의 기술 격차가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의 빠른 추격도 우리나라 반도체 주도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국 업체들의 주력인 D램 시장을 중국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반도체 기술에서 중국이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라는 평가도 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이나 D램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결정할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점유율 1위라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직면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개발한 AI 반도체 가격 치솟고 또 공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최적화된 반도체의 직접 개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자체 제작을 하게 되면 비용 절감 또 수익성 커지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IT 기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독 근데 AI 산업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왜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AI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약간 평균 2년 정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초 연구라든지 특허에서도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또 국내 AI 기업들이요, 또 대규모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들이라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또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기초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공계열 인재 양성도 필요합니다. 과거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돌려본 뒤에 이병철 회장이 한숨을 쉬면서 늦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손을 놓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AI는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죠. 시작은 느릴지라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 따라잡는다. 늦었다고 한숨 쉬면서 제자리에 서 있기보다 멈추지 않고 앞선 상대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또다시 세계 1위로 우뚝 일어설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